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에서 준비해봤고요. 지금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있습니다만 네. 오늘이 말복입니다. 그래서 말복의 대표 보양식이죠. 닭 요리 준비해놨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소식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출근길 여유 있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 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현재 통영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잠시 뒤 오전 9시쯤이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한반도를 관통해 북한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청주 부근을 지나겠고요. 자정을 전후로 서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영동 북부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비바람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시간당 60에서 80mm,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 많은 곳은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대 300mm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수도권에는 100에서 200mm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비상입니다. 남해안은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불 텐데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의 색입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서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폭풍해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안가나 물가 접근은 안 하셔야겠고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내린 많은 비로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경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최대한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편의점에서 외상 요구를 했다 거절당하자 콜라병을 들고 편의점 직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편의점에서 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황당한데 거기다가 살인 협박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지난 4일 서울경찰 공식 SNS 계정에는요,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달 28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이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으며 외상을 요구합니다. 여성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대신 맡기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고요. 이에 직원이 재차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자 페트병 콜라 입구 쪽을 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더니 이때 죽여버리겠다, 이걸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오히려 담배까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움을 느낀 직원이 담배를 대신 건넸고요. 남성은 담배까지 챙겨서 유유히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 남성의 만행,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떠난 남성은 10분 뒤에 자신의 차량으로 난폭 운전을 했고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편의점이 곳곳에 있고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기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네. 자, 이전에도 이렇게 외상을 요구하면서 난동 부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지난 2월에도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가 22,000원 정도의 물건을 편의점에서 고른 이후에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10,000원만을 건넨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연히 이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보이자 이 A씨, 유이 편의점 밖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태가 진전된 이후에 다시 돌아가자 그때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라고 항의를 하면서요. 마구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제발 그만 좀 때려달라라고 하면서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그 위를 발로 밟기까지 했다라고 했고요. 다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외상이라는 게 예전에는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요. 그러면 서로 아는 사이니까 아, 내가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돈 안 가져왔는데 이따 갖다 줄게. 요 정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돈 내지 않고 물건 가져가면 절도 아니겠습니까? 범죄죠. 범죄죠. 네, 그럼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해서 갈비뼈 사자로까지 불렸던 바람이 열악한 환경의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은 떠났는데요. 같은 장소에 이 바람이의 4살 딸인 암사자가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그 바람이 사진을 보고 뭐 진심으로 막 분노했던 기억이 있어요. 갈비뼈가 거의 드러난 그 모습에 놀랐었는데 지금 바람이의 딸 사자가 지금 같은 곳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요. 네. 이 부경동물원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동물 구조해야 된다라는 누리꾼들의 글들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시민은 부경동물원 폐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요. 부경동물원의 갈비사자라고 불리던 바람이의 해방과 동시에 오히려 같은 자리에 바람이의 딸이 갇히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해시는 제발 방치하지 말고 제발 무슨 조치라도 당장에 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람이 딸은 생후 4년 된 암사자인데요. 그동안 인근 실외 사육장에서 지내다가 늙고 병든 아빠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이사한 뒤에 실내 사육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원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시설로 알고 있는데 네. 제2의 바람이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갑자기 폐사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기승을 부리던 폭염 속에요. 지난 6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시베리아 호랑이 수호가 동물원 방사장에서 폐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공원대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사를 마친 오후 4시쯤 사육사가 수호를 내실로 돌아가도록 부르고 물을 뿌리며 깨우기까지 했는데요. 수호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응급진료를 실시했지만 결국 수호는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물원에서 20년 가까이 생존하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급작스럽게 폐사한 데에는 일각에서 열사병이 원인이 되지 않겠냐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잘 모르는 조그만 동물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제발 관리가 되지 않거나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곳은 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지금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만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안내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동 요령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국민행동 요령을 보면요. 태풍이 접근하기 전인 태풍 예보 발생 단계가 첫 단계고요. 태풍의 영향에 든 태풍 특보 중,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 이렇게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태풍이 접근하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해 대피 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창문과 유리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문에 많은 분들이 X자 테이프나 신문지를 부착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창과 창틀 사이의 틈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단수나 정전의 상황에 대비해 욕실에는 물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비상용 랜턴이나 양초,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시고요. 막힌 곳은 뚫고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요. 네. 태풍의 영향에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시면서 외출을 삼가하고요.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바퀴의 3분의 2 이상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다. 이럴 때는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 안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차량을 버린 채 대피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가 부러진 곳에는 감전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안가나 하천 등 물가는 물론 낙상 위험이 있는 맨홀 근처 접근도 삼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번 태풍 별 피해 없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죠. 그래서 뭐 인터넷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100%고요. 네. 또 스마트폰 보급률도 98%나 되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전 국민이 무장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폰 요즘 다 하나씩은 들고 다니고 제가 놀랐던 게 아이들이 그렇게 네. 스마트폰을 잘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우리 때하고는 다르대요. 네. 우리 때는 뭐 대통령, 장군, 과학자. 이때는 뭐였습니까? 전 선생님? 선생님.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게 다르대요. 아이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현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겠습니다. 나이도 학년도 다른 나이들 모두 하나의 꿈을 쫓아 이곳에 모였답니다. 바로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담아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뜨거운 현장. 발기 넘치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무려 173명의 초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지초예요. 진짜 상상. 올 때는 너무 오래 걸렸는데 여기 오니까 더 재밌어. 분위기가 좋아요.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요? 크리에이터 배우러 왔어요. 먹방 이런 거나 뭐 특이한 걸 소개하고 싶어요. 크리에이터는 실제 전국 초등학생 장래희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열정이 너무 넘쳐서 제가 지칠까 봐 걱정이 돼요. 평소 막연히 꿈꿔왔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된 크리에이터 캠프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주최로 2박 3일간 열리게 됐는데요.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직접 도전해보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배울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꿈에 다가가기 쉬울 것 같아요. 연습이 많으면.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맞춤 수업에 집중하며 잘 따라오는 아이들. 진짜 재밌고 선생님도 엄청 칭찬하세요. 이런 수업을 끝으로 나 여기 쳐다보는 거 여기를 없애고 싶어. 자 여기를 누르고 삭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저희 이거. 제가 찍었어요. 약간 합방 같은 거나 해야 되나? 유명한 분이랑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여기 추가에다가 이거 레비쌤이랑 한 거에다가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어디 갔지? 사진에서 끝!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네. 쉽고 재밌었어요. 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
이해를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전에 돌입할 시간. 컨텐츠 주제는 바로 전기인데요. 전기한테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예요? 핸드폰 할 때. 핸드폰 할 때 가장 감사해요. 전기 같은 방법. 쓰지 않는 코드를 빼줘요. 오. 아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때문에 수력과 양수 발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것은 물론 전기에 대해서도 알게 된 이번 캠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수력과 양수 발전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이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헌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찍기 전 마인드맵을 통해 컨텐츠 내용 구상에 나선 아이들. 과연 어떤 아이디어를 뽐낼까요? 전기 아끼는 방법이랑 전기가 없다면 용품들을 못 쓰지 않을까요? 뭐 전등, 핸드폰 이런 거. 뭉게를 전기를 활용한다면 천주번개 오는 날 에어컨이 아주 잘 돼요. 원시 시대에 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기 기술은 더 발전했겠지만 나머지로는 좀 더 전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전기를 막 쓸 수 있어요. 이제 번뜩이는 생각들을 영상으로 표현할 시간입니다. 에어컨도 촬영 소품으로 대변신. 각자의 방식으로 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촬영에 나서는데요. 얼굴이 너무 까만데? 몇광 때문에? 그 방법. 생애 첫 촬영이 쉽지만은 않은가 보네요. 오케이, 잘했어. 안녕하세요. 거의 다 너는 허수아비니. 안녕하세요. 왜 이래 얘들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스스로 편집까지 나서며 최선을 다한 아이들. 저 1대 할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본 약 173개의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심사가 남았는데요. 심사기준은 일단 배운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사람들하고 콜라보를 같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 과연 그 1등은 누구일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꼼꼼한 심사 끝에 상을 받은 아이들. 자, 1등 두두두두두두 신동초등학교 박근영 학생. 너무 좋아요. 저의 주제는 전기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분들과 전기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전기를 좀 끄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목이 감고 있어요. 전기를 덜 잡아먹는 기계를 사야 돼요. 전기가 만들어질 때는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해서 지구를 우리가 지킵시다.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은 게 뽑혀서 되게 심장이 콩닥콩닥 튀고 너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모든 과정을 정말 열정적으로 임해준 학생이라 꼭 크리에이터가 될 것 같아요. 잠깐! 캠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호팝 알아요? 호팝? 너무 기뻐요. 사인 받고 싶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 롤모델이 헛밥이거든요. 400만 크리에이터의 강연까지. 애들한테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애들 건강하게, 재밌게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의 알찼던 일정.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참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전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전기 아껴 쓰세요.
바야흐로 컨텐츠 시대.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빛나는 미래를 그리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아이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어떤 연도로 갈까요? 1936년 8월 9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36년 8월 9일은 전설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한 날입니다. 2시간 29분 19초 2인데요. 이게 마의 30분 벽을 허문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장기를 달고 뛰었고, 그래서 금메달을 걸고도 환호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손기정 선수 정말 감동의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일장기 달고 또 일본 국가 울리고 메달도 일본께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고도 고개를 푹 숙였던 손기정 선수의 사진 봤죠? 네, 봤습니다. 조선에서 온 작고 깡마른 마라토너의 우승.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노력과 굉장히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손기정 선수가 1912년에 신의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달리기, 모든 운동에 다 능력이,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다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해서 마라톤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소학교 6학년 때 어른들하고 같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이기는 이런 놀라운 그 소질을 보여요. 그래서 1932년 동아일보 주최 하프 마라톤에서 2위하고 이러면서 양정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마라톤 선수의 길을 가게 됩니다. 1933년부터 36년까지 13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그중 10번을 우승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일본 국가대표였던 거죠. 그리고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역사적인 마라톤이 펼쳐졌고 우승을 하게 되는군요. 네, 베를린 올림픽에는 양정고보 선배 남승용과 함께 출전을 하는데요. 그때 모든 관중의 주목을 누가 받고 있었냐면 그 전대회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의 자바라 선수에게 전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자바라 선수 그때만 해도 최고급 그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은 일본 그 벗어낸 아래에다가 얇은 고무를 대고 여기 이제 덧댄 천으로 만든 운동화 이걸 신고 있어서 벌써 운동화부터 졌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랐던 거죠. 경기가 시작되고 자바라 선수가 역시 스퍼트를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 뒤에 이 손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가 따라가게 되는데, 얼마 후에 한 선수가 넘어졌어요. 누구였을까요? 손기정 선수는 아니었겠죠? 네. 자바라 선수인가요? 네, 자바라 선수가 오버페이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라 선수가 넘어지는 순간 한 선수가 뒤에서 치고 나오는데 바로 손기정 선수였어요. 42km를 뛰고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이 100m 기록을 나중에 보니까 11초가 나왔어요. 대단하다. 42km 뛰고 100m 몇 초에 뛰세요? 저는 일단 완주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42km 뛴 다음에 100m 뛰는 선수처럼 이 100m를 뛴 거예요. 왜냐면 힘이 남아있었고 기록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자신과의 이 승부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딴 거죠. 그때까지 누구도 2시간 30분대의 벽을 깬 사람이 올림픽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동양인 최초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되죠. 그리고 남승용 선수는요, 30km 지점부터 스퍼트를 해서 17명 제치고 마지막 10km를 남겨두고 10명 제치고 그 동메달을 이것도 대단하다. 대단하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손기정, 남승용 선수가 그때 당시만 식민지라는 나라에서 나가면 키가 춥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1등하고 3등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이 세계인들이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런데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손기정 선수는 만세도 부르지 않고 환호도 하지 않고
예쁜 빛 없이 탈의실로 그냥 직행을 했습니다. 남승용 선수도 우울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스타디움에 일장기가 오르고 일본 국가가 울리고 이러는 사이에 이 두 선수는 고개를 더욱더 숙였습니다. 특히 송기정 선수는 손에 들고 있던 월계수 가지로 일장기를 가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한 8월 25일 동아일보 신문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게재를 하죠. 이것이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가 무기 정간 조치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진짜 뭉클해지네요. 그러네요. 그 당시 송기정 선수는 어디까지나 조선인임을 자부하고 싶었던 언론인들의 어떻게 보면 한 거인데 그리고 금메달을 딴 후에 이제 송기정 선수가 일제 집요한 감시를 받았다고요. 네, 올림픽 영웅이 귀환했으니까 당연히 카퍼레이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마치 범죄자 연행하듯이 손기정 선수를 급히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손기정 선수가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손기정 선수도 나 안 해. 그리고는 은퇴를 해요. 그리고 은행에 취직을 해서 은행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다시 이 마라톤에 다시 관계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서윤복, 함기용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가 있는데 이때 손기정 선수가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백발이 성성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성화 봉송자로 나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때는 활짝 웃으면서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때 76살이었는데요. 사실은 개막식 직전에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티내지 않고 멋지게 송화봉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의 나라 국기로 우승했던 내가 50여 년 후에 서울에서 올림픽 성화봉송을 한다는 것은 베를린 올림픽 우승 이상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요. 2002년에 타계했는데요. 그 묘소에는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손기정 선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멋진 손기정 선수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 역사로 가봅니다. 1959년 8월 1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날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든 게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우장춘 박사가 만든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저 영화에도 보면은 그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 모르나 친구 2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네, 영화에도 나오는군요. 하지만 우장춘 박사는 실제로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서 우장춘 박사의 다른 모습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먹거리의 판도를 바꾼 천재 과학자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장춘 박사는 1898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놀랍게도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우범선은 명성황후시의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이 사건에 개입됐던 친일파였습니다. 을미사변이 끝난 다음에 고종이 이 사건 주모자 체포령을 내리자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거기서 결혼해 살다가 우장춘 박사를 낳고 가족을 이뤘는데 사건 8년 만에 독립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고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 아버지를 잃고 하루아침에 조선에서는 매국노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받아들여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조선인이라고 해서 멸시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매국노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일본에서 조선인이라고 차별받고 그 와중에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장춘 박사가 공학부에 가서 공학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기술자가 필요했던 조선 총독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농학을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도쿄 제국대학 농학실과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일본 농림성 농사시험장에서 일하면서 육종학 연구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38살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이 세계를 뒤흔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진리처럼 여겨지던 다윈의 진화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저 유명한 다윈의 이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환경에 보다 적합한 개체가 계속 살아남는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종이 자연 상태에서 교잡을 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론을 밝히고 이걸 유채꽃 피는 유채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실험해서 증명을 해냅니다. 우장춘 박사의 이 이론을 종의 합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이 일부 수정이 됩니다. 야, 진짜. 야, 다윈도 대단한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네. 진화론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걸 수정하는 논문을 써냈다. 조선의 과학자. 근데 일본에서 이래. 네. 그러면 야 우리를 위해서 좀 일해줘. 이렇게 한국에서도 좀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졸업하고 일본 민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은 그때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래서 좋은 종자를 개량하고 농산물 생산을 늘려야 되는 이런 아주 급박한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우장춘 박사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고 이미 가족도 있었고 더군다나 한국말을 못했어요. 한국에 전혀 연고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부른 겁니다. 자, 과연 한국에 왔을까요? 근데 왔을 것 우리가 같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장춘 네. 박사니까 왔을 거. 그러니까 왔으니까 유명해졌겠죠. 네, 왔습니다. 아하. 네, 한국 정부에서 사례금 100만 원을 보냈는데 이걸 가족들에게 주지를 않고 전부 종자를 사는데 써요. 그리고 귀국 행사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의 뼈를 묻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야, 일본의 최고 대우를 다 뿌리치고 한국말도 못했었고 연고도 없는 한국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의 그 연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을 텐데요. 1950년대 한국 연구 환경이랄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한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가장 먼저 배추. 지금 속이 꽉 차고 입이 두꺼운 우리가 흔히 보는 배추를 결구배추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추를 우장춘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50년대까지만 해도 배추가 얇고 부실했는데 이렇게 튼실한 배추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구배추. 두 번째, 귤. 이 귤을 제주도에 처음 보급한 사람이 바로 우장춘 박사예요. 제주도의 기후에 맞게 이걸 개량을 한 겁니다. 귤은 지금도 세계에서 제주도 귤이 제일 맛있어요. 우장춘 박사 덕이죠. 무, 그리고 강원도 시감자, 이것도 병충해에 강하고 일정한 크기로 자랄 수 있도록 우장춘 박사가 개량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시감자는 한국전쟁 이후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아니 우장춘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네요. 지금 네. 뭐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씨 없는 수박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씨 없는 수박이 사실은 우장춘 박사의 진면목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씨 없는 수박은 기하라 히토시라고 한 일본 사람이 우 박사의 종합성 이론을 토대로 만든 건데요. 당시 우 박사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육종학이라고 한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씨 없는 수박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게 된 거죠. 네,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던 우장춘 박사 죽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했었다고요? 네, 1959년에 위장, 12지장 궤양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병문안을 온 사람들한테도 지금 벼는 어떻게 되어가나, 가져왔나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이 벼이삭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 끝까지 못한 벼 연구를 끝까지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익태 이후 두 번째로 이런 그 포장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국인의 먹거리 위에 살다 간 애국자 우장춘 박사. 그 덕에 우리 식탁이 한결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배추김치, 귤 먹을 때 우장춘 박사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우장춘 박사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예,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8월 1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예적금 통장과 주식, 자기압 투표, 이자의
수표, 이자의 지급과 상환을 반드시 실명으로 하게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렇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지 그럼 뭘로 해? 이러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엉망이죠. 네네네. 그냥 남의 이름으로 막 하고 무기명으로 하고 별명으로 네. 하고 그렇게 통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가서 블랑카라고 하면은 그게 통장으로 블랑카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요? 그 의아해할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저는 금융거래를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그렇죠. 가지 않는데 금융실명제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네, 정말 이 명령은 우리의 상식을 바꾼 대단한 업적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비실명 계좌에 실명 확인 없는 인출은 금지한다. 둘째,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셋째, 1993년 8월 12일 20시일기에 위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14시부터 금융기관 업무를 시작한다. 이 선언이 은행문 닫은 다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요, 발표 도중이나 직후에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 빼갈까 봐 이걸 막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법인데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진행한 것도 법을 만드는 동안에 기득권자들이 저항하고 돈 빼가고 이런 일을 할까 봐 이걸 막기 위해서였죠. 네. 그때 이제 지하자금 같은 얘기 많이 나오고 맞아요. 비실명제로 인한 폐해가 엄청났거든요. 뭐 그 불법 정치자금이 그랬고 또 무슨 뇌물,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걸 하는 그 기득권들, 이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요. 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어요. 하긴 한다. 그런데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이걸 비밀리에 정말 군사작전처럼 하게 되는데요. 실무자를 제외하고 극소수만이라고 알고 있었고 20명의 특별팀이 과천 주공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주변에는 출장 간다고 하고 출입국 기록까지 남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때 저가 초등학교 때가 그랬는데 네. 검용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들었었거든요. 번개 같은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 말고 원래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다면서요? 네, 이 발단은 뭐냐면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있습니다. 오음 사기 사건인데요. 엄청난 사기 사건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챙긴 돈이 얼마였죠? 1,400억 원이었어요. 당시에. 네, 당시. 그래서 이걸 수사하면서 금융 실명제가 되지 않아도 생긴 문제다 해가지고 금융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높았는데 이것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반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가 이때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실행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채시장입니다. 그렇겠지. 네, 1993년 1분기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23%가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는데 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급속도로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대기업도 위장분산, 주식 처리 문제는 몰래 굴리던 검은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뭐든지 실행을 하면 혼란은 뭐 자명한 건데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은행 갈 때 꼭 신분증을 갖고 가야 되고 은행 업무를 볼 때 바로 끝나지 않고 신분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더 들고 화내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국제전화번호도 082를 갖고 있는 빨리빨리 민족 아니에요? 여기에도 빨리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실명 전환 마감 기간 하루까지 이미 95%가 실명으로 전부 전환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명으로 이미 거래를 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자, 그 당시 발표 당시 시민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벌써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하에 묻혀있던 그 숨은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부작용도 걱정되지만 이렇게 화끈하게 한 번에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서민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금융실명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생소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변함이 어떻게 오는지 가는지 그런 걸 모르지. 알면 뭐 이렇게 사나? 대통령이 하는 대로 쫓아가고 그렇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이미 내 이름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부 이제 특권층 또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던 건데 어쨌든
국민들의 협조로 빠르게 안정될 수 있었던 거죠. 네, 3년 뒤인 97년 3월까지 이미 99% 정도가 실명으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돈에 꼬리표가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법 거래, 나쁜 관행 이런 거 줄고 세금 환수율까지 상승을 합니다. 올해로 금융실명제 실시된 지 30년이 됐는데요. 자, 아직도 대포통장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자, 조금 남아있는 이런 그 불법적인 관행 앞으로 계속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또 허점을 파고들어서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8월 13일로 갑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날은 10달 동안 무려 20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구속 기소된 날입니다. 유영철은 대한민국 연쇄살인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고 특히 그 엽기적인 행동 때문에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죠. 유영철은 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 어릴 때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화가를 꿈꿨는데 색약으로 이 예술고등학교 입학이 좌절됩니다. 그러면서 비뚤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로 처음 소년원에 들어갔고요. 학교를 자퇴한 다음에 절도, 성폭력 이런 걸로 수차례 감옥을 들락거립니다. 1991년에 결혼하고 아들도 두었는데 특수절도, 강간으로 수감 중이던 2002년에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요. 그러면서 여성 혐오증과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무차별 연쇄살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신이 전과자가 되고 아내가 떠나간 이유를 다 본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뭔가 사회 혹은 내가 가난해서다 이렇게 탓을 돌리게 됐군요. 이걸 살인 명분이라고 유영철은 내세웠지만 이 살해한 사람들이 노인이나 여자,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주로 부유층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교도소를 출소하고 13일 뒤에 강남 신사동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대학 교수 부부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의 용의 선상에 자기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인에 중독이 됩니다. 이후 2004년 7월까지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하는데 총 20명을 살해했어요. 유영철 자신은 5명 더 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다고 해요. 도구는 직접 망치나 칼 등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불을 지르거나 지문을 도려내기도 하고 사체를 토막내서 야산에 묻기도 하고 이 훼손을 위해서 해부학을 공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시신을 훼손할 때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영화 1492년 콜럼버스의 OST 더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이 음악을 틀어놨다고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도 없애고 그리고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거가 됐을까요? 2004년 7월 15일 날 특정 번호로 불러낸 마사지사들이 자꾸 실종된다라고 하는 출상 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체포가 됩니다. 이거 소재로 한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 경찰은 마사지 납치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유영철이 군데 내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을 해요. 그래놓고는 횡설수설하면서 이 경찰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다가는 간질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갑을 풀어주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 그 뒤에 11시간 뒤에 영등포역에서 붙잡혔는데 붙잡힐 당시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걸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공분을 하게 됐어요. 자기 잘못인데 이걸 사회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났었죠. 네, 그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요. 진술하면서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뭐 간을 먹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4차례 먹었다 이런 진술을 하는데 사실은 증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을 죽였을 거라고 또 이런 진술도 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대명사가 된 거죠.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사이코패스 관련 검사를 받았는데 40점 만점에 38점이 나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 27점, 어금니아빠 이영학 25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38점입니다. 지금 2005년에 사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살인마 유영철 얘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역사 이야기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말복이죠. 오늘 네. 말복이다 보니까 말복하면 바로 보양식 드셔야 되잖아요. 네. 보양식 하면 또 대명사가 바로 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말복 보양식 닭 요리를 준비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요새 태풍 때문에 조금 힘들잖아요. 다들 조금 차분하게 드실 수 있고 따끈하게 몸을 감쌀 수 있는 닭 감자죽 준비했고요. 아. 이거는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닭다리살 넓적구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 맛있겠다. 네. 기대됩니다. 네, 복날마다 우리가 닭 요리를 꼭 먹잖아요. 이게 그만큼 그렇죠. 원기 회복에 좋다라는 건데 이유를 봤더니 이 닭고기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서 면역력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해가지고 뼈 기능에도 좋고 신체 기능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영양 좋은 닭고기 요리 오늘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닭 감자죽에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보시면 저는 가장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닭가슴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닭가슴살은 우리가 뭐 근육 키울 때도 굉장히 많이 그죠. 드시는 게 바로 닭가슴살이죠. 이 닭가슴살 소금에 조금 바락바락 씻어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네. 이거 그냥 칼로 다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할 게 뭐냐면 바로 제가 감자를 준비했는데 왜 감자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닭하고 감자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우리 닭볶음탕 할 때 감자 들어가죠. 맞아. 네. 그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 단맛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제가 감자를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판에 갈았어요. 이러면 훨씬 더 감자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조금 속도가 빨라지겠죠. 죽 네네. 끓이는 속도가.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들어가면 뭐 어디라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약간 뭐랄까요, 맛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감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요거는 간 거 그대로 다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아까 제가 이거 닭가슴살을 이렇게 다져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에다 양념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양념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간장을 먼저 좀 양념을 하고요. 그리고 진간장이요? 네, 이건 진간장이에요. 요거 기름이에요. 약간의 참기름.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맛술. 그리고 요거는 다진 마늘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먼저 좀 버무려 놓으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아유 나는 닭가슴살이 다 좋은데 약간 뻑뻑하고 그다음에 닭가슴살에서 나오는 약간의 잡내가 잡내 싫어요 있죠. 하시는 네.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잡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닭가슴살이 굉장히 차분하게 이 감자하고 같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달고 맛있어요. 감칠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죽이잖아요. 물론 감자만 넣고도 죽이 확실하게 잘 되긴 하지만 요거 빼놓으면 조금 섭섭하죠. 바로 뭐가? 찹쌀이. 찹쌀. 제가 왜 찹쌀을 준비했냐면 물론 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찹쌀을 넣게 되면 닭과 감자를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에 있는 이런 절구에다가 불린 찹쌀을 조금 빻아주세요. 이게 빻는 이유가 왜 빻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우리가 그냥 쌀 알갱이를 넣고 하다 보면 죽 끓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빻아서 살짝 뭐랄까요? 가루는 아니지만 이렇게 으깨주면 훨씬 죽 끓이는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이 제가 닭가슴살 시간이 많으면 네네. 우리 철규 씨한테 이거 좀 많이 빠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좀 빻은 걸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자, 아니, 물 조절이 저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죽 끓일 때. 그렇죠. 물 조절이 어렵죠. 네. 자, 먼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좀 달궈놨으면 닭을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 먼저. 네. 닭이 먼저 들어가요? 네, 닭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쌀 빻아놓은 거 있었죠? 네. 쌀 빻아놓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찹쌀 빠는 거. 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요거 감자 감자. 갈아놓은 거 있었죠? 요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닭과 찹쌀이 요 감자의 지금 물성에 의해서 약간 물컹해지겠죠. 네. 이걸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아, 일단 불에다가 팬 안에서 먼저 볶아주는군요. 네. 많이 좀 볶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죽을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한번 볶고 난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이다 보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세요. 우리가 찹쌀을 한번 방아에다 이렇게 쪘기 때문에 절구에다 찧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금방 익혀지고요. 그다음에 닭가슴살도 우리가 믹서나 분쇄기에 가는 것보다 칼로 직접 이렇게 다져서 넣잖아요. 그럼 입자가 있어서 씹는 맛이 좀 있어요. 식감이 더. 이따가 아마 잡수실 때 이래서 칼로 다지라고 했구나. 근데 저는 좀 잘게 다지는 게 좋아서 좀 많이 다졌는데 만약에 정철규 씨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나 무슨 이렇게 힘을 좀 기른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두껍게 다지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세요. 꽤 오래 볶아야 되나 봐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닭가슴살이 살짝 익혀진 듯하게 됐을 때 이제 물을 넣어야 돼요. 지금 요 닭가슴살하고 감자하고 찹쌀의 비율에 맞춰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물을 10컵을 준비해 놨어요. 10컵. 왜 10컵을 준비해 놨냐면 우리가 보통 죽을 끓일 때 조금 넣고 물이 없어지면 또 넣고 맞아요. 네. 또 넣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죽 맛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 넣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이 볶아주세요. 네. 달큰하게. 물을 처음부터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네, 맞아요. 끓여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부어주세요. 10컵. 10컵. 아주 든든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감자에 닭도 들어가죠. 찹쌀도 들어가잖아요. 찹쌀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니 좀 보양식인데 좀 삼도 넣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삼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 삼은 언제 넣느냐? 거의 다 끓여지고 난 다음에 삼을 잘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다져요? 그래서 끓일 때 같이 끓여주시면 닭 삼의 냄새가 살짝 나면서 그러면 삼계죽이 되는 거예요.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끓일 때 우리가 옆에서 뭘 하느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넣고 맛을 냈는데 이 맛 낼 때 우리가 죽 먹을 때 소금을 넣거나 간장을 먹거나 해서 간을 맞춰 먹잖아요. 네. 그 간 맞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 간장. 그다음에 생수예요. 그냥 생수. 네. 그다음에 요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간맞춤장을 따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을 먹을 때는 항상 요걸 같이 곁들여서 내가면 훨씬 더 맛있게 죽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옆에서 죽을 좀 미리 쑤어놨어요. 네. 지금 연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머나. 약간 이쁘네요 또. 요 보시면 그 닭가슴살하고 감자하고 찹쌀이요 완전히 잘 어우러졌거든요. 자, 이렇게 어우러졌어요. 새로운 형태의 닭 요리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처음 먹어봐요. 그렇죠. 저게 감자는 감자죽. 건 처음 감자죽. 드셔보시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맛있게 네네. 한번 담아서 요 위에다 또 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잠깐만요. 철규 씨 조금 이따 나오세요. 그래요? 예. 우리가 닭죽이라는 건 먹어봤지만 그렇죠. 닭 감자죽은 감자죽은 처음이죠. 맛있겠어. 아마 더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 요거 잡수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닭죽 참 좋아하는데 네. 감자가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또 강판에 갈아서 넣은 감자잖아요. 강판에 간 거 저 자체를 가지고 감자 전 만들어도 전에도 되니까. 맛있죠. 네. 자, 요렇게 지금 다 됐으면 제가 왜 요거를 철규 씨 좀 이따 나오라고 했냐면 네네. 여기에 제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게 요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깻가루예요. 깻가루. 깻가루 요렇게 올려주시고요. 위에 또. 아무래도 오늘 말복날이니까 보양식으로 드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요게 지금 대파예요.
닭하고 대파가 잘 어울리는데 거기에 색조. 감자까지 있으니까 네. 훨씬 더 향이 나면서 단맛도 나겠죠.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대파는 약간 흰색 쪽만 썼네요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초록색 잎부분 쓰면은 약간 쓴맛도 우러나니까 흰맛, 이렇게 흰맛. 흰 부분만 쓰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자지예요. 어. 잣을 굉장히 굵게 이렇게 다져주세요. 고소하겠다. 네, 굉장히 고소하죠. 네. 이렇게 보기도 너무 준비를 예쁘네요. 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닭 감자죽이 말복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네. 괜찮죠? 아우. 예.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네요. 네. 이제 아나운서. 예. 요거 간장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네, 그 옆에 제가 간장도 넣어드렸어요. 간장도 한번 같이 해서 잡숴보세요. 제가 그냥 향만 먼저 맡아봤는데 그 고소한 향이 어. 네, 먹지도 않았는데 한번 올라오네요. 저는 잣가루 그러네요. 이게 오, 뭔가 뭐 해줄 것 같아요. 싹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처음에는 간장 안 하고 그냥 맛만 먼저. 난 될 처음부터 간장 넣었는데. 아 그래요? 난 넣었는데? 저는 안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맛있어요? 담백하고요. 네. 진짜 그 닭가슴살의 식감이 좀 느껴지니까. 진짜 담백하다. 훨씬 맛있는데요? 엄청 담백하죠? 그냥 쌀하고 풀어서 한 닭죽하고 또 다른 그쵸,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뭔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고급스럽잖아요. 네. 근데 시간은요. 닭죽 끓일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15분 센 불에서 끓이고요. 네. 약한 불에서 40분을 저어주시면 딱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훨씬 더 보양식으로 좋겠죠? 저는 잣가루가 씹히는 이 맛이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잡수실 때 같이 곁들여서 잡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닭다리살 넓적구이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닭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다리살이에요. 다리살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 다리살 중에서도 장각도 있고 단각도 있는데 저는 짧은 단각을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펼쳐진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냐 하면 여기 지금 굵은 소금이 좀 있어요. 왜 씻냐 하면 요게 힘줄과 이 껍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껍질 부위에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바락바락 문질러 주세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굵은 소금으로 씻는 거. 네, 굵은 소금으로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에다가 헹궈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물을 좀 준비했는데 네. 말끔하게 물에다가 좀 헹궈 주세요. 이렇게. 굵은 소금에다가 씻어서 해주시면은요, 이 닭에 탄력이 생겨요.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쪽쪽 탄력 생겼죠? 네. 건져주세요. 안 그래도 그 다리살 부분이 좀 쫄깃하거든요. 그죠. 탄력이 더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훨씬 더 이 닭다리살이 다른 부위보다 맛있어요. 맞아요. 전 다리살 그렇게 좋아해서 가족들과 먹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슬쩍 다리 먼저 가져오는 집에 막내 아니에요? 막내예요. 막내인데 그래? 그런 스타일입니다. 막내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요게 지금 할 게 있어요. 바로 뭘 하느냐? 간이 배워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닭다리살의 간이 다른 일반 살집보다 훨씬 더 쫄깃하기 때문에 또 힘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덜 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을 잘 배이게 하려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포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닭다리살을 이렇게 올려놔요. 펼쳐놓고. 네. 펼쳐놓고 그래서 구멍 사이사이를 이렇게 좀. 네, 양념이 좀 양념이 잘 보이라고. 스며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껍질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살 부분은 어차피 쫄깃쫄깃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네. 껍질 부분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재밌겠죠? 네. 이 정도는 뭐 요리 못하는 철규 씨도 또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저는 요 닭 다리살하고 같이 먹는 채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뭐냐? 양배추채. 요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요거는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우리 집에는 피망이 많은데 그럼 피망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요거 했어요. 요게 지금 오이예요. 식초 오이인데 껍질 부분만 돌려 깎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무칠 양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념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게 양념이요. 굉장히 맛있는 게 여름에는 제가 깨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요 깨 가루예요. 깨가루. 거칠게.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식초예요. 식초. 그리고 요거는 약간의 참기름이에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그리고 물엿을 조금 넣었어요. 아까 식초를 넣었으니까 조금 단맛 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간이 안 돼 있잖아요. 소금 2꼬집만 딱 넣으세요. 2꼬집만. 그리고 요거를 잘 섞어서 차게 냉장고 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채소가 싱그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 이따가 여기 소스에다가 고추장 양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양념과 함께 요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냉장고 속에 이제 넣어놓고요. 그랬으면 요 양념을 재울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고추장 먼저 들어갈게요. 고추장. 빨간 양념. 네, 빨간 양념. 빨간 고추장 양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간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닭의 연육을 위해서 사과즙이에요.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짜거나 아니면 시판하는 사과즙 있잖아요. 봉투에 들은 거. 네. 고기 봉지에 들은 거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사과즙이었구나. 네. 자연의 그다음에 요거 단맛도 맛술이에요. 네. 맛술. 잡내를 좀. 그다음에 약간 단맛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물엿을 준비를 했는데 물엿 없으시면 올리고당 넣으셔도 괜찮아요. 설탕은 왜 안 되나요 할 건데 저는 설탕보다 사과즙하고 같이 물엿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요거 이렇게 잘 섞어서 완전히 녹아야 되나요, 선생님? 그렇죠. 꺼져요. 그래야 요게 닭이 잘 스며들어요. 자, 그래서 고추장만 풀면 금방 스미거든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포크로 콕콕콕 찔러놨잖아요. 네. 다 넣으세요. 잘 쓰면 되겠네요. 모두 다 넣으세요. 어머나. 모두 다 넣고 요거를 조물조물조물 해놓으세요. 좀 물이 좀 많다 싶죠?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거 건져서 바로 요것만 구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성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요거 어느 정도 재워놓느냐 딱 30분만 재워놓으시면 돼요. 30분. 네, 30분 재워놓으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조리가 가능한데 이제 굽기만 하면 요리가 끝났어요. 네. 자, 후라이팬으로 갈게요. 후라이팬으로 가서 일단 불을 좀 켜놓고요. 그다음에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세요. 식용유를. 하긴 이게 닭이니까 기름이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살짝 두르시는 요것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요거 마늘. 그다음에 요거 생강이에요. 생강. 요거를 향신채를 살짝 볶아서 향을 조금 올려주세요. 네. 그래야 아무래도 요 닭 요리가 맛있겠죠. 요거 맛도 아주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향이 좀 올라오면 요게 지금 재워놓은 거거든요. 네. 재워놓은 걸 이제 굽는데 자, 퀴즈. 껍질부터 구울까요? 살부터 구울까요? 이거 어렵다. 이거 이제 알 것 같아. 이거 뭘까요? 껍질 맞습니다. 껍질, 맞죠? 껍질부터? 껍질부터 구워야 요게 제대로 숙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익어요. 이렇게 구워주세요. 거의 대부분 쌤 요리는 다 껍질부터 아니었어요, 근데? 그죠? 아니에요. 살부터 굽는 것도 있어요.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괜히만 해가지고. 진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는데. 네. 자, 이렇게 구울 거예요. 네.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센 불에서 저렇게 처음에만. 구워주세요. 왜 센 불에서 굽냐면 저렇게 센 불에서 구워야만이 제대로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앞뒤로 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요 옆에 보세요. 이게 이거 다 맛있겠죠? 구워지면
네.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네. 그래갖고 소스까지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오, 맛있겠다. 요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 제가 가서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밖에 비 오나? 이렇게. 저 소리하고 빗소리가 비슷한 거 네. 같은데. 진짜 비슷하다. 네. 맛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잘라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느냐? 접시에다가 이렇게 네. 3개를 놓고 이렇게 3개를 놓고 도마에 닭을 놓고 썰어주세요. 알맞게. 이렇게. 어머, 안에도 저기 간 배겼다. 아주 완전히 간이 잘 네. 배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아우, 아, 맛있겠다. 감탄이 뭐 절로 나오네요, 보니까. 죽을 좀 남겨놓을 걸 그랬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아까 제가 채소 준비해놨잖아요. 네. 채소를 바로 버무려서 옆에다 놓기만 하면 돼요. 채소와 소스를. 그쵸? 자, 양배추, 네. 양파, 오이,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 바로 버무려요. 저 소스도 차게 냉장고에 그렇죠. 넣었다가 뺀 거라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상큼함이 아주 좀 상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닭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싸서 잡수시는 거예요. 어머나. 무철규 씨 와서 좀 가져가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숴보세요. 네. 야, 이 맛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제가 또 다리살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고기와 옆에 이제 채소를 함께. 네. 같이. 이게 잘 어울리는구나. 엄청 잘 어울리죠? 네. 소스와 함께 닭다리살 넓적구이의 양념이 잘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닭 감자죽 한 그릇 뚝딱 잡수시면 어때요? 괜찮죠? 너무 좋죠. 야, 샐러드하고 이게 궁합이 너무 잘 맞네요. 이게 새콤하고 고소해요. 그런 게 네. 잘 어울린다. 네, 아주 잘 어울리죠? 저희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데 네. 댁에서는 꼭 냉장고에 넣었다가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들어본 요리들 레시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복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 닭 요리. 오늘의 요리는 닭 감자죽과 닭다리살 넓적구이입니다. 먼저 닭 감자죽부터 만들어 볼까요? 닭가슴살은 굵은 소금에 비벼 씻고 물기를 닦은 뒤 잘게 다지고요. 다진 닭가슴살에 국간장과 들기름, 다진 마늘, 맛술을 넣어서 무칩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곱게 갈고요. 찹쌀은 씻어서 1시간 이상 불리고 광망이로 절구에 대강 빻아줍니다. 냄비가 달궈지면 닭가슴살, 감자, 찹쌀을 볶다가 생수를 붓고 끓입니다. 센 불로 15분 끓이다가 찹쌀과 감자, 닭살이 퍼지면 약불로 40분 끓이고요. 진간장에 참기름과 생수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죽이 완전히 퍼지면 깻가루와 대파 흰 부분, 잣가루를 버무리고 양념장을 곁들이면 닭 감자죽 완성입니다. 이제 닭다리살 넓적구이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넓게 펼친 닭다리살에 굵은 소금을 뿌려 주물러 씻고요. 포크로 껍질을 찔러 양념이 잘 배게 합니다. 고추장과 진간장, 사과즙, 맛술, 물엿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고 닭다리살에 버무려 30분을 재우고요. 고래, 식초, 매실청, 물엿, 참기름, 깻가루, 소금을 고루 섞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밝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생강을 넣고 향이 올라오면 닭다리살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구워주고요. 닭다리살이 완전히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아주세요. 채소를 볼에 담고 소스를 버무려 닭다리살을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기력 살려주는 말복 보양식 닭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닭다리살 넓적구이와 닭 감자죽입니다. 야, 이게 조합이 기가 막힙니다. 꼭 한번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거 보면 참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직접 하려면 힘들어. 이게 전문가의 차이죠.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요.
아주 시원한 냉국으로 한번 제가 멋지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냉국 좋다. 좋죠, 이 더위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다 지나갈 때까지는 긴장 늦추면 안 되겠어요. 네, 기상 정보도 잘 확인하시고요. 네.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